이 경애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꽤 잘 알았다. 그러니까 현실의 효용 가치로 본다면 예전역에 버렸어야 했을 물건들을 단지 마음의 부피를 채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을 말이다. 경애가 산주 선배와의 연애가 끝난 뒤에도 그와 관련한 물건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은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대학 선후배 사이였던 둘은 간단히 정리하자면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관계였다. 둘은 연애했지만 자주 헤어졌고 헤어진 뒤에도 멀리 가지는 않은 채 어떤 이름으로든 머물렀다. 산주가 결혼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경애는 그런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되는지 잘 알았다. 대부분 경애의 무지와 뻔뻔스러움에 관한 쑥덕거림이었다. 동창들이 모이고 술자리가 깊어지면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경애에게 아직도? 라고 물었다. 아직도 산주 선배와 연락해? 경애가 그렇다고만 하고 별말 않으면 고등학교 동창이자 대학 동기인 미유가 뒷말을 받아서 야, 요즘 세상에 뭐 대학 때 그랬다고 인연 끊고 사냐? 할리우드에서는 전남친 결혼식도 가더라 하면서 도왔는데 그러면 누구는 또 여기는 할리우드가 아니라고 하면서 어깨를 툭 치듯이 받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 날이면 미유는 자리가 다 파하고도 집에 가지 않고 늦게까지 하는 카페에 경애를 데려가서 동기들을 흉봤다. 너한테 그런 말 한 놈 중 한 명은 지금 같은 세상이면 성희롱범으로 진작에 잡혀 들어갔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새끼가 무슨 상식을 떠드니 상식을. 그러면서 미유는 이제 모임에 나오지 말자고 차라리 영화를 보거나 여행을 가자고 했지만 다음에도 둘은 또다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건 당연히 경애 때문이었다. 경애가 그런 자리에 가겠다고 하면 걱정되는 미유는 어쩔 수 없이 애를 시댁에 맡겨놓고 나와서 같이 앉아 있었다. 경애가 그 자리에 나가는 건 운이 좋으면 경애는 그것을 운이 좋다고 표현했는데 산주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만나지 못하더라도 거기 앉아 있으면 연관된 사람들을 통해 산주를 더 가까이 느낄 수 있었다.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산주와 경애는 뻔뻔하게 로맨스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헤어졌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만났다 헤어지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것마저 관계의 숙명처럼 느껴지던 시절은 오히려 로맨스의 과정이었고 한쪽이 결혼을 한 상황은 확실히 그것의 정리에 가까운 일이었다. 식장에 가서 무슨 오기인지 50만 원을 축의금으로 내고 계단식 연단에서 기념사진을 찍으며 평소에 신지도 않던 펌프스 때문에 발가락에 찌릿찌릿한 통증을 참아가며 식당에 가 잔치국수를 먹은 일. 관계의 변화는 그렇게 등 떠밀리듯 왔다. 우리 헤어져 하는 선언이나 다 관둬 하며 뒤도는 동작이 아니라 식권을 받아 식당으로 가 남들이 다 하는 표정과 몸짓으로 그 절차를 기꺼이 밟으며 그 순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는 것이었다. 그날 경애는 접시에 육회와 초밥과 샐러드, 연어 따위를 연신 담아와 먹었고 친구들과 맥주까지 한잔하고 혼자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편의점 앞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그러면서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마음이 끝나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것이 아닌가? 대체 끝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실감하고 확신하는지 알 수 없었다. 끝이 만져진다면 모를까 느끼는 것이고 상상하고 인식하는 것인데 지금 내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끝을 말해?
끝을 말하려면 지금 발밑에서 너풀거리며 나뒹구는 아이스크림 포장이나 택시의 노란 헤드라이트 불빛같이 눈앞에 지나가는 어떤 것도 아픔을 환기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했다. 어떤 풍경도 산주를 떠올리게 하지 않고 지시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있는 경애에게는 모든 것이 산주와 관련된 듯 했다. 여름밤 사람들이 집어들고 나가는 아이스크림도 술을 마신 뒤에는 늘 달고 차가운 것을 사 먹던 산주의 표정을 떠올리게 했다. 경애는 산주가 그것을 차가워서 먹는 건지 달콤해서 먹는 건지 궁금했다. 언젠가 산주는 단지 빨리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라고 한 적이 있었다. 술을 마시고 난 뒤에 사람들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렇다고. 그날 경애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 가능한 한 오래 편의점 앞에 앉아 있고 싶었다. 집에는 산주의 거의 모든 것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대학 때 함께 샀던 이제 켜지지도 않는 노트북이나 여행 다닐 때 들고 갔던 바퀴 빠진 캐리어, 영화 티켓과 편지. 화났어? 라고 묻는 말이 산주의 필체로 쓰인 햄버거 가게 냅킨까지. 하지만 자정이 지나자 편의점 사장이 와서 경애에게 이제 문 닫을 시간이라고 알렸다. 편의점이라면 24시간 열려있는 곳이 아닌가? 경애가 묻자 사장은 그러면 안 돼요. 못 견뎌요. 라고 했다. 요즘 한 집 걸러 편의점이잖아요. 알바생도 못 써서 저랑 와이프가 번갈아 보는데 아주 우리가 죽을 맛이에요. 내내 열면 뭐해요? 닫을 땐 닫아야죠. 사람이 그래야 살죠. 하는 수 없이 일어나 집으로 가려는데 편의점 사장이 아가씨, 토요일에 오세요. 라고 했다. 우리가 토요일에는 1박 2일을 열어요. 그렇게 산주가 결혼하고 3년이 지나는 동안 경애는 언제든 이런 것이 끝이구나. 정말 끝이다. 끝. 할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로맨스가 종료됐다는 것은 느껴도 마음이 멈춰지지는 않았다. 경애의 이런 상태를 안타까워하는 미유는 설득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비유를 들었다. 어린아이가 자기 손에서 놓아버린 풍선을 허공에서 찾는 것, 당뇨 환자가 여전히 당분이 든 음식을 탐하는 것, 폐암 말기 환자가 금연하지 못하는 것, 허기가 지는데 잘 차려놓은 칠첩 반상을 놔두고 굳이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 미유는 하나를 잃지 않으려다가 어쩌면 너 자신을 다 잃을지 모른다고 걱정했다. 경애는 그 말들을 자신에 대한 애정으로 받아들였고 미유가 모든 인맥을 동원해 소개팅 자리를 만들면 선선히 나가서 앉아 있었다. 미유 말대로 대부분 괜찮은 사람들이었다. 이 남자들은 어디서 뭘 하며 괜찮게 있다가 자기 앞에 나타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전혀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기 위해서는, 그렇게 안녕하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행운이 작용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태어나야 했고, 자라야 했고, 먹어야 했고, 사고를 피해야 했고, 견뎌야 했다. 무엇보다 불운을. 불운이라고 말하면 대체 피할 수 있는 건가 싶은데 적어도 살아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경애는 알았다. 고등학생이던 1999년에 가까웠던 친구들을 한 번에 잃어봤기 때문이었다. 모두의 영동이라는 이름의 하이텔 영화 동호회는 경애가 학창시절 유일하게 친구들을 사귄 곳이었다. 경애 같은 중고등학생들 뿐 아니라 성인들도 있었고 나중에는 죽이 맞는 사람들끼리 소모임을 조직해 모였다. 그리고 그 중에 이가 있었다. 이와 경애가 특별히 친해진 건 둘 다 말수가 별로 없기 때문이었다. 번개라고도 하던 오프라인 모임을 열면 대학로의 민들레 용토 같은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카페형 세미나실에 모여 문화비로 5천 원을 내고 자기가 본 영화에 대해서 누가 듣거나 말거나 마구 떠들었는데 레오 까락스나 안드레이 타르콥스키, 키아 로스타미, 키에슬롭스키 같은 영화 감독들이 주로 거론되었다. 그럴 때 둘은 그냥 그 얘기를 그냥 듣고만 있었다. 그렇게 침묵하는 것 또한 자유였으므로 누구 하나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번개가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는 다른 일행과 헤어져 전철역으로 걷다가 경혜가 먼저 말을 걸었다. 왜 저녁 먹으러 안 가? 인천에 산다며? 한참이잖아. 너 지금 저 사람들이 간다는 패밀리 레스토랑이 얼마짜린지 알아?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음료만 먹고 나온 적이 있는데야. 종업원이 무릎을 꿇고 주문을 받는다고. 이름이 패밀리라는 것도 웃겼어. 패밀리인데 무릎은 왜 꿇어? 둘은 가다가 우동을 사 먹었고 이의 독특한 영화관도 비로소 그날 들을 수 있었다. 이는 영화도 마치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처럼 우연히 작동해야 한다고 믿었다. 네가 타고 온 전철처럼 필연과 우연이 적절히 섞여 있어야 해. 나는 특정 감독의 작품만 판다든가 배우의 광팬이 되어 영화를 고른다든가 하는 건 좀 촌스럽다고 생각해. 그건 영화의 본질을 모르는 거야. 영화에 대한 마니아적 지식이나 쌓아놓고 떠드는 애들을 보면 너무 한심해. 시퀀스가 어떻고 카메라 워킹이 어떻고 씬의 전환이나 무슨 주의들을 가지고 해석하는 애들 말이야. 하지만 너도 데이비드 린치가 좋다며. 린치는 달라. 린치는 감히 장악할 수 없는 세계니까 나는 좋아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평가는 안 해. 린치를 좋아하는 건 때로 아무것도 좋아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는 그 외에도 사실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줄거리도 씬도 배우도 아니고 오직 그 자리에 앉아있는 관객과 상영되는 영화 사이에 이는 그 순간의 시간이라는 좀 과격한 논리를 폈고 그걸 불타는 시간이라고 불렀다. 관객과 영화가 만나고 이미지가 주는 자극의 관객과 영화가 만나고 이미지가 주는 자극에 관객의 모든 것이 반응하면서 시간이 흐르고 이윽고 소멸해버리는 것. 그동안에 일어나는 감각의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결국 다 식어버린 잿더미 같은 이야기라는 말이지. 우리가 극장문을 나서는 순간 영화는 결국 차갑고 다 죽어버린 것이 돼. 기억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죽어버린 영화를 만나는 거야. 그렇게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에 무상함을 얘기해 놓고 이는 경혜에게 어떤 영화를 좋아하느냐고 물었다. 경혜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실 자기는 영화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무언가를 좋아한다는 일이 어떤 마음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고. 멋진데? 이는 냅킨으로 입을 싹 닦으면서 경혜를 향해 웃었다. 뭐가 멋져? 아나키스트잖아. 영화 동호회 세계에 들어와 있는. 경혜는 그때까지 아나키스트라는 말은 몰랐지만 뭔가 전문가라는 뉘앙스 같아서 다른 말은 하지 않았다. 이는 꼭 극장에서만 영화를 봤고 그것도 자기가 사는 인천에서만 봤다. 영화 마을이라는 고급 취향의 마니아를 위한 비디오 대여점도 이용하지 않았고 시네마테크도 가지 않았다. 이는 인천의 오래된 극장들, 거의 100년 가까이 됐다는 건물에서 언제 갈았는지 모를 1000시트 좌석에 몸을 구긴 채 그때그때 상영하는 대로 우연에 맡긴 채 앞에 영화가 상영되고 있다는 사실 말고 중요한 건 없으니까 상영되고 있는 순간에 몰입해 영화를 보았다. 경혜는 어디론가 멀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학교가 있던 구로에서 1호선을 타고 끝자락에 있는 동인천역까지 가서 이를 만났다.
수업이 끝나고 대충 눈치를 보다가 보충 수업을 째면 5시쯤이었고 6시 무렵에는 동인천역에 닿을 수 있었다. 영화 한 편을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러면 인근의 남고에 다니던 이 역시 자율학습 따위를 째고 슬리퍼를 신은 채 어슬렁어슬렁 나와서 경혜를 맞았다. 수업을 어쩌고 나왔느냐고 경혜가 물으면 약간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그러는 너는? 하고 되물었다. 피조, 너는 학생 아니야? 동호회 사람들은 서로를 닉네임으로만 불렀는데 이는 이레이저 헤드라는 영화의 앞글자를 따서 자기 닉네임을 지었고 프랑켄슈타인을 좋아했던 경혜는 소설에서 박사가 만든 그 존재를 가리키는 크리처라는 표현에서 따다 피조물이라고 지었다. 나중에 애들은 그걸 줄여서 피조라고만 불렀다. 둘이 함께 영화를 본 동인천의 영화관들은 애관, 오성, 인형, 미림으로 어딘가 낭만적인 이름들이었다. 멀티플렉스가 아니었던 그 극장들은 되게 좁고 영화표도 수기로 작성하여 좌석 번호도 없이 사람들이 아무데나 앉아있곤 했는데 그래서 영화관이라기보다는 영화 감상실 같은 느낌이었다. 경혜는 사진 한 장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이의 얼굴은 생생히 기억했다. 약간 각이 져 있고 이마가 넓고 뒷머리가 짱구였는데 눈꼬리는 처졌고 19살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그동안 뭐가 그렇게 웃을 일이 많았는지 양 눈가에 서너 줄의 주름이 져 있었다. 화재가 일어난 그 골목을 경혜는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었다. 그런 비극이 일어날 것 같은 공간이 전혀 아니었다. 그냥 사람들이, 때론 학생들이 모여 신분증 검사도 없이 맥주를 마시고 다시 흩어지는 그런 번화가의 골목이었다. 노래방과 치킨집과 대형 문구점과 당구장이 뒤섞인 영화에서 그런 비극에는 복선과 전조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히치콕 영화에서 죽는 여자들은 금발이고 누아르에서의 살인은 어두운 골목에서 일어나는 것과는 달랐다. 아무런 전조가 없었다고 경혜는 기억했다. 현실은 그런 것이다. 축제가 열렸던 10월의 그날에 학교에서도 영화반이었던 이는 자기가 촬영한 단편영화를 튼다며 동호회 사람들을 초대했다. 이의 학교는 자유라는 이름이 붙은 공원길로 한참 올라가야 했는데 거기서 경혜는 드디어 바다를 볼 수 있었다. 인천에 왔는데도 바다는 보이지 않고 월미도라든가 연안부두라든가 하는 지명만이 환상처럼 바다를 환기했는데 거기서는 다 내려다 보였다. 이는 롱테이크로 이어진 영화를 보는 듯한 내면성을 가지고 있는 애였고 그날 상영한 이의 단편 영화도 그런 느낌이었다. 마음이라는 제목의 그 영화는 무언가를 계속 떠들어대는 남자의 목소리와 함께 시작됐다. 영화와 소설, 그리고 자기가 여행한 곳들에 대한 말이었는데 잠시 침묵도 견디지 못하는 불안한 톤의 수다였다. 그러는 동안 카메라는 아웃포커싱이 된 채로 빛이 들어오는 창가를 비췄고 교복 와이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서로 장난을 치거나 뛰거나 하며 오후의 나른한 교실 풍경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다 카메라는 이야기하는 남자의 뒷모습에 초점을 맞춰갔는데 그동안에도 남자의 말은 멈추지 않았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뱉는다고 경혜는 생각했다. 관객들은 그걸 들으면서 이 의미 없는 말들이 대체 언제 끝날까를 기다리게 됐는데 이윽고 남자애가 교문 밖으로 나가 버스를 탔다. 버스에서도 말은 계속되고 카메라는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뒤통수와 한쪽 어깨만 클로즈업해 비췄다. 그러다 남자애는 버스에서 내렸고 그때 카메라가 갑자기 위로 각도를 틀어 납골당의 현판과 그 위 어스름한 하늘을 확 비추면서 영화는 끝이 났다. 그렇게 카메라 각도가 바뀌는 과정이 갑작스러워서 마치 새가 날아오르는 장면 같다고 경혜는 생각했다.
그래서 뒤풀이를 하러 히트호프에 갔을 때 경애는 이의 소매를 잡아 끌면서 새냐고 물었다. 이는 그렇다 아니다 말하지 않고 연기를 꽤 잘했지? 라고 되물었다. 곧 그 친구가 올 거야. 너한테 소개해주고 싶어. 실제로도 그렇게 말이 많아? 걔는 왜 그렇게 말이 많아? 경애는 물으면서도 그 남자애가 왜 그토록 말이 많은지 알 것 같았다. 그렇게 학교에 앉아서 듣는 사람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다가 야자를 째고 죽은 누군가를 만나러 버스를 타는 애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런 남자의 어깨에 카메라를 작은 동물, 새나 병아리 같은 동물처럼 얹어놓은 이의 연출이 적절하다고 느꼈다. 물론 모두들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었다. 동호회 사람들은 좀 더 서사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플롯이 있어야지 액션도 있고 대화도 있고 음악도. 나는 그 영상을 아주 솔직하게 찍었어. 조용히 듣던 이가 반대는 하지 않고 다만 약간 쑥스러워하며 대답을 했다. 거기에는 내 마음이 다 담겨 있어. 그러면서 이가 사람들 몰래 경애의 손을 살짝 잡았다 놓았기 때문에 경애는 그 말을 할 때의 이를 더 선명히 기억했다. 거기에는 내 마음이 다 담겨 있다는 말. 맥주와 팝콘이 몇 번 더 돌고 경애는 전화를 하기 위해 히트호프에 나와 역 앞에 있는 공중전화로 갔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2층 호프집으로 가는 좁은 통로에는 이미 연기가 자욱했다.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경애는 엉뚱하게도 다시 공중전화가 있는 전철역으로 뛰었다. 경애는 그렇게 전화기를 찾아 뛰었던 자신을 두고두고 원망했다. 바로 옆 가게에 들어가 전화기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다면, 혹은 신고해주세요 라고 했다면 친구들은 살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사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다. 역까지 뛰던 경애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을 때 이미 소방차와 경찰차가 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이들은 한 명도 밖으로 나오지 않았고 그 잠깐 사이에 건물 밖까지 시뻘건 불길이 넘실댔다. 그러니 56명의 아이들이 죽은 건 경애와는 무관한 일일 것이다. 그런데도 경애는 지금까지도 꿈을 꾸곤 했다. 공중전화를 향해 뛰다가 다리가 참을 수 없이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결국 넘어지고 마는 꿈. 그래도 더 가보려고 하면 공중전화는 멀어져서 보이지도 않게 되는. 나중에 휴대전화를 갖게 되었을 때 경애는 이제 무슨 일이 생기면 공중전화를 찾아 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부터 했다. 그렇게 많은 친구들을 잃은 뒤에도 경애에게는 아침 보충 수업에 늦지 않게 출석해 7교시 수업을 듣고 곧바로 이어지는 또 다른 보충 수업과 자율학습을 마친 뒤에 그렇게 변함없이 굴러가야 하는 일상이 이물스럽게 느껴졌다. 이가 죽었는데도 데이비드 린치가 2001년이 되자 몰홀랜드 드라이브라는 영화를 만든 것이 이상했다. 자기를 그렇게 열렬히 좋아한 이가 죽었는데 데이비드 린치가 그런 걸 모르고 심지어 그런 채로 신작이나 발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는 이미 1999년에 린치가 어마어마한 명작을 만들 거라고 말하고 다녔다. 그 영화는 아마도 사랑과 살인과 공포와 미스터리가 뒤섞인 연소자 관람불가 영화일 텐데 그때면 대학생이니까 당당히 극장에서 볼 수 있을 거라고. 경애가 인천으로 몰홀랜드 드라이브를 보러 간 건 2002년이었다. 영화가 개봉한 지 반년은 지나서 월드컵으로 아주 시끄러울 때였다. 동인천에 있는 영화관 중 하나가 멀티플렉스에 밀려 문 닫을 위기에 놓이자 예술영화관으로 변신했고 데이비드 린치의 영화를 연속해서 상영했다. 물론 그 예술영화관은 얼마 못 가 결국 문을 닫고 말았지만 경애는 그것이 꼭
이를 위한 일종의 애도처럼 느껴져서 여름의 한낮에 전철을 탔다. 그때까지 한 번도 인천에 다시 오지 않았던 경혜에게 그 길은 아주 어렵게 한 결정이었다. 전철이 종점을 향해 갈수록 승객들은 점점 사라져 텅 비어가고 역 이름도 경혜에게 낯선 것으로 바뀌었다. 백운이라든가 동암이라든가 재물포라든가 하는 이름은 무언가 아주 오래되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 같은 풍경의 느낌이었다. 마치 이명처럼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지만 그 지시하고 있음이 아무런 구체적인 실감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막상 동인청역에 도착하고 나서는 바로 개찰구로 나가지 못하고 플랫폼에 서 있었다. 경혜가 내린 전철에는 꾸벅꾸벅 조는 청년 하나가 남아 종점으로 갔는데 그렇게 청년을 싣고 가는 전철을 문득 붙들어 세우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불현듯 경혜를 무겁게 누르며 찾아드는 불안은 경혜가 늘 견뎌야 하는 고통이었다. 거기엔 분노감도 있었다. 경혜는 조용한 자율학습 시간 페이지를 넘겨가며 문제집을 풀다가도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 지르고 싶은 충동이 들곤 했다. 다 어디로 간 거야? 하는 질문을 하고 싶었다. 왜 구해주지 않은 거야? 하는 질문을. 경혜는 자기가 망가졌다고 느꼈고 어쩌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만든 피조물처럼 사람들이 기피하는 무언가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친구들을 잃었으니 어쩌면 난폭한 악마가 될지도 모른다고 여겼고 복수심에 불타는 괴물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자기는 아무것도 되지 못하리라는 사실에 무기력해지기도 했다. 사고가 있던 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집으로 돌아간 경혜는 겨울방학 때까지 학교를 나가다 말다 했다. 경혜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애들은 잔인하게 묻곤 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애들이 다 노는 애들이었다며? 불량한 애들이 거기에서 술을 마시다 죽었다며? 하는. 어느 날은 교사가 이런 말을 하고 지나가기도 했다. 마치 경혜를 겨냥하듯이.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면 다 그런 사고에 엮이는 거야. 그러니 학교 지도사항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경혜는 대답도 않고 다만 그런 말들에 질려 창백하게 앉아 있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면 밖으로 나가버리곤 했다. 어느새 경혜는 수업에 늦어도 수업 중간에 그냥 가방을 들고 교실을 나가도 교사들이 뭐라고 하지 않는 아이가 되어갔다. 유령 같은 아이였다. 경혜는 비행, 불량, 노는 애들이라는 말들을 곱씹어 보다가 맥주를 마셨다는 이유만으로 죽은 56명의 아이들이 왜 추모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가 생각했다. 그런 이유가 어떤 존재의 죽음을 완전히 덮어버릴 정도로 대단한가? 그런 이유가 어떻게 죽음을 덮고 그것이 지니는 슬픔을 하찮게 만들 수 있는가? 경혜를 아예 견딜 수 없는 절망으로 몰아넣은 건 화재의 전말이었다. 발화 지점은 건물 지하였고 불이 번지기까지 분명 시간이 있었는데도 그 많은 아이들이 빠져나오지 못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 놀란 아이들이 출입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술값을 받지 못할까 걱정한 호프집 사장이 문을 잠갔기 때문이었다. 문을 잠갔기 때문이었다. 라고 신문에서 읽는 순간 경혜는 차가운 무언가가 와서 자신을 꽉 끌어안은 것 같았다. 몸체가 크고 체온이 아주 낮은 그것이 마치 등에 업히듯 자신에게 와서 붙은 것만 같았다. 그것이 팔을 벌려 경혜의 머리와 눈과 입술과 마침내 심장까지 완전히 장악했다. 이를테면 정말 누군가 잘못 만든 어떤 피조물 같은 것이. 출입문을 두드리던 학생들은 대부분 빠져나오지 못했고 돈 내고 나가라던 사장만 자기가 아는
돈 내고 나가라던 사장만 자기가 아는 통로로 빠져나와 살아남았다. 돈 내고 나가라는 말에 대해 생각하면 자신을 끌어안은 거대한 분노에 갇혀버린 기분이었다. 나아지지 않을 것 같았다. 경혜는 도저히 그런 것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았다. 문을 잠갔다는 것과 돈 내고 가라고 살기 위해 뛰쳐나가던 아이들을 막은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17 이후로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경혜는 물론이고 많은 애들이 교복을 입고 있었다. 너네 교복 입고 창피하지도 않냐? 하고 경찰이 말했다. 경혜는 자신이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그렇게 말하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었다. 경혜가 잠을 자다가 발딱 일어나 소리를 지르거나 신음하면서 악몽에 시달리고 있으면 엄마는 경혜를 붙들어 안으면서 기도하자, 기도해, 경혜야, 자 기도해 라고 했지만 경혜는 기도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아이들을 죽게 하는 창조주라면, 그런 비극을 기꺼이 만들어내는 창조주라면 그에게 기도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도 엄마는 기도를 했고, 그러면 숟가락 따위를 던지면서 기도하지 마 라고 소리 지르던 17의 경혜가 있었다. 새벽 기도 안 갈래? 하고 엄마가 문을 두드리면 등을 돌린 채 자는 척하던 경혜가 있었다.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문득 깨어 등이 땀으로 젖어 있으면 오히려 이상한 안도감이 들면서 친구들의 죽음을 겪었던 날 자신에게 왔던 거대하고 차가운 그것, 슬픔에 안심하던 경혜가 있었다. 그리고 때론 그 모든 것을 느끼는 마음 따위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혜가 있었다. 거기에 경혜가 있었고, 그리고 2002년 어떻게 길을 통과해야 그 호프집이 있던 골목을 보지 않을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경혜가 있었다. 하지만 결국 경혜는 결국 어느 길로 가든 그 골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경혜는 지하상가로 내려갔다. 구두칼과 좀약, 그리고 귀이개를 파는 노점 앞을 지나다 턱이 조붓하고 눈이 아주 작으며 쪽을 져서 머리를 올린 여자 인상이 낯익어 다시 돌아보았다. 낡은 꽃무늬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다가 나른하게 하품을 했는데 아랫니가 거의 빠진 것도 눈에 들어왔다. 경혜는 그 여자가 이와 만난 적이 있던 바로 그 노숙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3년 전에 여자는 역 계단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이는 경혜와 함께 그 앞을 지나면서 마치 중요한 비밀을 가르쳐 주듯이 아이가 있어 라고 말했다. 과연 옆을 보니 작은 이불을 덮은 아이의 발이 보였다. 경혜는 그 발이 지하도의 찬 기운 속에 나와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지나가는 말로 불행하네 라고 했는데 이가 문득 경혜의 팔을 잡으면서 네가 뭔데? 라고 따졌다. 네가 뭔데 그렇게 말해? 라고. 경혜는 물건을 구경하는 척하면서 한동안 노점 앞을 서성였다. 그 사이 병아리색 체육복을 입은 남자애가 노점까지 달려와 여자에게 무언가를 받아갔다. 아이는 학교에 다니는 것 같았다. 경혜는 그 아이와 여자가 아니라 노점에 놓인 물건들에 관심을 두려고 노력했다. 물건들은 다 필요한 것 같기도 다 필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쯤은 있어야 하는 물건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처럼 죽은 이들에게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경혜는 그 물건들이 다 필요할 것 같다가도 하나도 갖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빠지면서 결국 그 앞을 한동안 떠나지 못했다. 그러자 여자가 아가씨 뭐 찾아요? 하고 물었다. 내 물건 내가 다 알아. 찾아줄게요. 내가. 결국 경혜가 고른 것은 작은 부채였는데 거스름돈을 받으면서 경혜는 잠깐 여자의 손을 스치듯 잡아보았다.
극장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관객은 67명밖에 없었다. 상영에 앞서 영화제를 기획한 사람이 올라와 데이비드 린치에 대해 짧게 브리핑했다. 그리고 영화가 시작되었는데 그 기괴하고 현란한 화면이 연속되는 동안 경혜가 앉은 줄의 끄트머리에 앉은 남자가 훌쩍거리며 울었다. 딱히 울만한 장면이 없는데도 그러기에 경혜는 대체 남자가 영화를 보고나 있는 건가 싶었는데 나갈 때 보니 코뼈를 다쳤는지 얼굴에 깁스를 하고 있어서 또 한 번 의아했다. 뚱뚱한 체구와 트레이닝복 그리고 깁스는 데이비드 린치 영화에 썩 어울리는 차림이기는 했지만 영화 관람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차림이기도 했다. 상영이 끝나고 나가는데 스태프가 이벤트를 한다며 입구에서 응모권을 나눠줬다. 리뷰를 남기면 추첨을 통해 DVD를 준다는 것이었다. 귀찮아서 그냥 가려는 경혜를 스태프가 간절하게 부르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답변을 적어 나갔다. 아까 그 남자도 종이를 유리문에 대고 써내려갔는데 깁스의 시야가 가려졌는지 글씨가 사선으로 기울었다. 경혜는 저렇게 앞도 잘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영화를 봤을까? 보긴 봤을까? 생각했다. 혹시 그냥 울고 싶어서 영화관에 앉아 있었던 것일까? 하지만 힐끔 보니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는 질문에 난 널 사랑해 라고 적는 것을 보고 보긴 봤구나 싶었다. 다 작성한 남자는 투명한 플라스틱 함에 응모권을 넣고 극장을 나갔다. 경혜는 자기 응모권을 넣다가 거기 남자의 응모권 이름란에 이라는 닉네임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혜는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이 누굴까 싶어서 극장 앞으로 황급히 따라 나갔지만 어디로 걸어갔는지 남자를 찾을 수는 없었다.